오늘 프로그램은 총 1부 세션, 발표 두 개가 있고, 일단 2부 세션에는 그 라운드 테이블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세션에 앞서 저희 디지털 프로그램 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셔서 감사드리고, 그 현업에 계신 기자님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사회를 맡으신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거대 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손에 잡히는 어떤 그 파트를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니어를 위한 과연 디지털 그 포용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오늘 벌써 이제 시니어 관련 세미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염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반백이 이렇게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 시니어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같이 합류할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의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발전하는 디지털 포용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션은 중앙대 용식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아니 원래 사회자는 앉아서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 이용수입니다. 사실 뭐 이 세션에서 제가 할 역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들 소개하고 시간 배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짧게 해주셔서 시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1발제는 서울신문의 홍희경 논설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2발제는 디지털 포용협회 김원재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눈이 좀 하얘지고 있어요. 하얘진 건 염색가 나면 백발이고요. 백발의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 뭐 디지털 기기를 만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메가커피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학생들이 줄 서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있는데 결국은 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잘 되는 거로 줄 서갖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한 해 한 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좀 장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홍희경 논설위원님의 그 글 중에 303당 너무 잘 와닿고 아주 경청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발제 홍희경 논설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희경입니다. 저도 이 분위기를 모아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한 2주 전에 봤더니 뒤에 흰머리가 3개 생겼다고 머리 자르는데 미용실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3개요?
세계 갖고 자랑하시네. 금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라고 세치라고 하는데 이건 한머리가 아니고 세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발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지식포용협회 이렇게 신년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포용이니까는 조금 따뜻한 주제로 신년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신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을 준비해서 이제 곧 나올 거고 그리고 법도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대학교 학부에 제가 사회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미래학이 거의 사회학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가 상당히 저희한테 커리큘럼에서 많이 배웠었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게 너무 희망적이지도 않게 하는 되게 좋은 툴이 사회학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이든 아니면 다른 학문이든 다 담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발제문에도 좀 그렇지만 뒤쪽에도 너무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대비하고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키오스크 앞에서 강한 사람이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시니어도 문제지만 때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청년들도 되게 이렇게 당황하거나 좀 버벅거리거나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원을 좀 이게 딱 키오스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았던 것이 기존에 어떤 장벽을 치거나 어떤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하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었습니다. 발제문에 있는데요. 그 1930년대 뉴욕에서 강변 쪽에 있는 공원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공원의 문 밑을 되게 낮게 설계를 해서 흑인들이나 아니면 스페니시나 이런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가 턱이 걸려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함으로써 백인들만의 공간으로 건축가가 설계를 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은 사회학을 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여기는 정치학자인데요. 정치학자 랜덤 위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분석을 하는 임무를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이 기술은 정치성을 갖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은 그 뒤로 기술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기술은 정말 1cm만으로 어떤 인종 자체를 1cm의 차이로 어떤 인종들이 다들 공원에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내가 왜 못 들어가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저희가 기술로서의 맥도날드 키오스크가 아니라 정치로서의 맥도날드 키오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맥도날드 가면 키오스크 쓰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려우냐면요. 첫 화면에서 제가 감자튀김이나 커피 한 잔을 사러 들어갔어도 첫 화면에서 맥도날드가 프로모션을 하는 것들이 다 뜹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트 메뉴를 할지 뭘 할지 저희가 맥도날드를 아무리 오래 이용을 했어도 그 공급자 위주의 메뉴판을 전부 암기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 텐데 키오스크는 그거를 제가 원하는 싸고 가성비 좋은 메뉴까지 가는 경로를 매우 복잡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고기 버거가 오늘은 먹고 싶어도 만일 맥도날드가 맥너겟을 탄촉을 하고 있으면은 맥너겟을 한 3번 정도를 본 다음에 불고기 버거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되게 프랜차이즈에 걸맞게 된 키오스크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중국을 갔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테이블이 있으면 그냥 국수 같은 거 파는 그런 분식점이었는데 가서 국수를 먹고 싶은데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근데 키오스크에 QR코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사진으로 하면은 메뉴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알리페이의 메뉴판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한국어, 근데 한국어 번역이 너무 이상할 경우에는 영어, 최소한 영어 번역을 해서
이 국수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무슨 메뉴는 뭐고 토핑은 제가 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초적인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중국 국수의 메뉴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한테 주어진 거는 제 핸드폰이라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기기, 그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막 고르고 골랐다 뺐다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 즉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도 기술로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테이블에서 해서 그냥 그때그때 주문해가지고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텐데, 제가 갔던 곳은 중국의 분식집이었고 여기는 손님이 원하는 것과 주인이 이렇게 만드는 속도가 서로 일치하는 그런 곳이었고, 맥도날드나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옛날에 맥도날드화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량으로 많이 수급된 메뉴, 그 재료로 만든 메뉴를 푸시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3월 달에는 명동에서 많이 먹고 5월 달에는 불고기 버거를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익이 나는 그 체계가 그 키오스크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오스크는 저 중국에서 봤던 거는 바로 제가 오기 전에 투서플레이스에 잠깐 있었는데 투서플레이스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테이블 오더를. 즉 이거는 약간 정치의 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이거나 또는 그 메뉴 구성과 그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하는지 그 문제가 모두 키오스크에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당황을 하는 거는 기술이 미숙한 게 물론 80%는 있겠죠. 지금 초기 기술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저희의 존엄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배제의 벽을 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도 약간 염두에 둬도 될 것 같습니다. AI 디바이드에서 이게 AI 디바이드도 어렵고 디지털 디바이드도 어려운데 저희는 그게 중첩돼 버린 시대를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죠. 조금 이론적으로 써놨던 것은 미국 정부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접근과 활용과 결과 면에서 거기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95% 인터넷 보급률을 갖고 있고 따라서 접근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활용과 결과에서는 저희가 인터넷을 놓은 게 지금 2000년대 초반, 90년대부터니까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활용과 결과에서의 차이는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제가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이부진 아드님이 서울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시켰냐 했더니 스마트폰을 안 썼다 해서 지금 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안 썼다고 해서 그 서울대 가신 그분이 다른 디바이드를 안 쓰지 않았겠죠. 고등학교에서 디바이드 안 쓰고서 과제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접근이라는 것의 격차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 저희는 이 얘기에서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활용이라든지 결과, 특히 결과의 부분에서 이거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오락으로 쓰고 그냥 보고 그냥 관중의 입장에 밖에는 할 수 없는 수동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과 이거를 하나 하면은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서 어떻게든 생산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계층, 그러니까 생산적인 계층과 소비하는 계층이 상당히 나눠져 있고 이 격차는 디지털 격차일 때보다 AI 시대에 더 많은 격차를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AI 시대는 AI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실제로 많은 자본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다른 솔루션이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것이 더 그러니까 금방 생산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AI나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중 배제 악순환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쓰는 책에서 제가
그 AI 시대의 소외라는 챕터를 맡았었습니다. 그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인간의 네 가지 소외,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공장 자동화의 시대에서 인간이 갖는 네 가지 소외를 얘기를 했는데요. 마르크스의 내용을 조금 변주를 한 겁니다. 마르크스는 일단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을 못 사죠. 그리고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분업을 하면은 제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부분을 알지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고요. 나로부터의 소외는 이걸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싶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것은 장인한테는 가능한 일이지만 공장 노동자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이 되었고요.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는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이 경계하고 경쟁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을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에서는 물론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는 당연히 벌어지겠고요. 왜냐하면 AI 시대라는 것은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사고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역시 아까 키오스크의 예에서 봤듯이 이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 또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알고리즘에 어떤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과 거기에는 제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외가 발생을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외우던 막 그 삐삐번호나 전화번호에 비해서 지금 저는 제 딸 전화번호도 가끔씩 까먹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력이나 창의성이 위축되는 그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내면에서 일어나겠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 타인과의 그 시행착오적인 대화보다는 좀 더 정렬된 챗봇이라든지 AI 자체와의 대화를 원하는 그런 타인과의 소통으로부터의 소외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더 커지면 이중배제 악순환이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잠시 그 이부진 아들을 하면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는 자 여기서 생기는 소외라든지 배제라든지 아니면은 선을 긋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는 현상으로 보자라는 입장에서 이 K자형 격차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같은 도구를 쓰고 있어도 이것을 생산에 활용을 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에는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회학자 얘기 한 번만 더 드리면요. 이분은 제가 사회학자 중에서 가난하지 않게 살아서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로버트 머튼이라는 분이 마태 효과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 효과라는 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무릇 가진 자는 풍요로워지지만 못 가진 자는 그의 가진 것조차 빼앗깁니다. 즉, 이 K자가 다른 A자 곡선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가진 자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되게 저희가 늘 보는 정비례 곡선이잖아요. 근데 가지지 못한 자는 계속 빼앗기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저 아래 그래프에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K자의 아래쪽에 곡선을 그리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AI나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드를 썼을 때 그것을 생산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정보를 수용하는 쪽,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수용만 하는 쪽은 그렇게 또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예전에 단톡법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폐기된 법인데 그 단톡법이 만들어진 게 그거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거의 공짜로 쓰는데 나이 든 분들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싸게 파는 곳에 정보가 없어서 핸드폰을 되게 비싸게 산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부에서 규제해서 일률적인 가격으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그 정보 격차 없이 같은 가격으로 싸게 사자라는 게 단톡법의 취지였는데 물론 이거는 모두가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되면서 사실은 이 제도는 사라졌지만요.
이 단톡법이 그래서 도입될 때도 그때 뭐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다 비싸게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싸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되게 재밌는 변수가 자녀들과 같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핸드폰도 물건이니까 사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자녀는 위에 있고 하면은 뭐 그런 핸드폰을 교체할 시기라든지 주기라든지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고장나면은 또 바꿔야 되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정보망, 그러니까 정보 자체보다 정보망이 필요할 때 가동되는지 여부가 당시 단톡법 때 시니어들의 낭비가 아니죠. 그거는 비싸게 주는 그 비합리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K자형 격차에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연결망이 탄탄하고 그것이 적시에 발휘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K자형 격차가 보여주는 좀 함의입니다. 기술이 왜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뉴욕의 다리를 설계한 사람은 제가 조금 설계한 사람을 악인처럼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막바지의 경우까지 사실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해서 선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술은 두 가지 면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요. 아까 맥도날드가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밀어내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비하는 쪽 있죠. 소비하는 산업, 유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OTT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만든다는 부분은 사람이 계속 모아야 됩니다. 사용자를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는 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은 제로 투 원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하려면 올 투 원, 그래서 배제해서 결국 나만 남는 이 정책을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술 경제학의 작동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 사회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집단 저희가 왕따가 학교에서 왕따가 왜 생기는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소수 집단이 강하게 왕따를 시킵니다. 강하게 욕을 하고 강하게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 왕따가 되려면요, 그게 퍼져가지고 다수의 집단이 약하게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거죠. 그게 돼야지 왕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 한쪽으로 기울고 기술이 배제를 하는 거는 매우 자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포용을 한다는 거는 매우 인위적인 노력입니다. 약간 성선설성학설처럼 좀 들릴 수도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기는 한데요. 그래서 포용 탄력성에서 가장 포용 탄력성을 갖추는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일이지 가만히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 포용 탄력성의 세 가지 실천에서는 발견의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가 어려워하는 순간이 포착하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방법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니어가 어려워하는 순간을 어떻게 누가 포착을 해야 될까요? 시니어 스스로 포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부에서 포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니어는 일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 못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거를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인문학자들이 또는 주변에 아까 단톡법에서 얘기했던 그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시니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는 그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가 실제로 자신이 어떤 포용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이 시니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요구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외에 시니어 바깥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찾아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도화와 정책화 그리고 다음 발제하실 그 법에 만들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이 발견과 복원과 지속의 3단계로 나눴는데요. 이거는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다 합치면요. 사회가 갖춰야 할 것은 3공입니다. 공감은 특히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기술을 설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은 디지털 접근 기회가 배제되는 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특히 시니어와 같은 집단이 거기에서 표적 집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만들 때 이 혜택을 함께 나누는 그 정책을 갖는 거 이렇게 세 가지 3공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시니어가 지켜야 할 것은 당당함과 당돌함과 당김으로 당으로 맞춰봤습니다. 당당함은 처음 쓰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자신감이고요. 당돌함은 언제든지 묻고 그리고 피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지 시니어, 나와 같은 사람들까지 이 기술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돌함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또래들에게 연결을 하고 자식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이럴로 스스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당김이 시니어가 필요한 그 3당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핵심 실천 전략은 약간 수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제가 약간 사적인 거여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디지털 포용 사례는 지금 안에 다른 그 글은 못 쓰고 지금 이것만 넣어놨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은 포용 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자연 상태고 포용 탄력성은 저희가 매우 인위적으로 촉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개인적인 격차를 차단하는 것 역시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니어가 갖춰야 할 것과 사회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할 것은 사회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혹시 어디 박사 학위를 하셨어요? 아니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보가 이렇게 정보가 다뤄지는 방향을 보고 내용을 보면 공부를 좀 깊숙이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의 건강과 저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 가르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었는데 구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직원이 한 120만 명 정도가 된대요. 다양한 분야에. 근데 올해 예고를 한 게 그저 이제까지 자르지 않았던 해고를 하지 않았던 기술자들을 자르겠다고 좀 선언해서 지금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120만 명 중에 한 15,000명 정도가 핵심적인 개발자래요. 근데 그 중에 지금 3,000명을 자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좀 크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AI가 발전하는 모습이 사실은 뭐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직업의 문제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가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이 다르긴 하지만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해야 되는 그 측면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저도 자꾸만 안 보이니까.